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4장 거버넌스 평화 1절 거버넌스 평화의 이해 1. 거버넌스 평화 분야의 중요성 굿 거버넌스는 빈곤을 퇴치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굿 거버넌스라고 하였다. 이렇듯 1990년대 이래로 국제개발 협력을 다루는 기관들은 거버넌스 개혁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추구해왔다. 또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원조 활동이 계획했던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조받는 나라, 즉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주목을 받으면서 굿 거버넌스가 원조의 조건으로 요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러 국제기구와 공여기관들이 수많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개발도상국들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정치개혁과 정부 혁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거버넌스의 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때로는 오히려 국제기구의 활동들이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은 분쟁,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개발협력에서 말하는 취약국이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가를 의미한다. 개발협력에서 취약국 문제를 비롯하여 안보와 평화 이슈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이다. 이전에는 군사, 안보 이슈와 외교가 분리되어 논의되었고 특히 개발협력과 안보는 별개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개발협력과 외교,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난민 문제가 유럽 및 서구 선진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합의하면서 5가지 기본 원칙 OP 중 하나로 평화, 피스가 포함되게 되었다. 거버넌스와 평화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 과연 거버넌스의 개념은 무엇일까?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려면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할까? 거버넌스의 원칙을 개발협력 사업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최근 평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개발협력과 평화를 어떻게 접목하여 개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1절은 개발협력의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개념과 평화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거버넌스와 발전, 평화와 발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2절에서는 거버넌스 평화 분야 현황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국제기구들과 다른 공여기관들이 거버넌스 분야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SDG 채택 이후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 소개한다. 4절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의 거버넌스 평화 분야 지원 현황과 중장기 전략을 간략히 소개한 뒤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평화 분야 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끝으로 5절에서는 거버넌스 평화 분야의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과제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제안한다. 2. 거버넌스 평화 분야 주요 개념 1. 거버넌스 개념 정의 개발학 Development Studies 그리고 개발협력 현장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출발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한 국제개발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저개발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빈곤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세계은행은 그 원인을 다름 아닌 거버넌스의 실패에서 찾았다.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며 부패가 만연한 정치 풍토 등이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인권이 보장되는 굿 거버넌스를 처방으로 제안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거버넌스는 발전의 목표이자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개발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버넌스만큼 많은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도 흔치 않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치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사회학, 그리고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개발협력의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는 정치나 행정의 기본 전제 속성을 띠고 있어 개발협력 종사자들은 정치나 행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거버넌스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에는 민주주의란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로 쓰였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룰 때 한 국가가 단독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그 역할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등 국제무대의 다양한 핵심 주체들과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해도 논의하는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때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강조하며 사용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거버넌스는 행정학, 정치학의 뿌리를 둔 개념으로서 정부의 새로운 통치 방식을 의미하였다. 즉, 거버넌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었다. 정부 1섹터, 시장 2섹터, 시민사회 제3섹터 등 국가 운영과 관련한 세 주체가 함께 제도 운영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개발학과 개발협력 현장에서 언급하는 거버넌스는 쉽게 말해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를 제도 혹은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논의 자체가 신제도주의 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s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제도를 게임의 규칙이라고 정의한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더글러스 세실 노스는 안정화되었을 때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많은 개발경제학자들이 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증명해왔다. 국제기구, 특히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들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인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파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시장 경제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제기구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를 개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거버넌스와 발전,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때 거버넌스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행정, 사법 전 분야에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가 국가의 핵심 기능인 안보, 공공재 관리, 빈곤층 보호 등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국제기구 및 양자기구의 거버넌스 정의.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각 원조기관들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국제사회에서 원조 활동의 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세계은행, 월드뱅크,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없어졌습니다. 영국 외교 영연방부 개발부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FCDO와 같은 대표적 양자 원조 기구들은 이 기구별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원조 전략의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굿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세계은행은 거버넌스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UN 기구 중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원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UN 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 UNDP는 거버넌스는 국가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행정에서 권력기관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선진국들의 원조 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딱 거버넌스는 국가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발전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위해 국가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기관들이 원조 활동을 보면 각 기관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반부패 문제를 강조하는 반면 UNDP는 개발도상국에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민주제도를 확립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자 기구들 역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넓은 의미에서 정의를 내리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원조 활동을 분석해보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예를 들어 USAID는 거버넌스란 국가의 역량, capability, 법치주의, rule of law, 투명성, transparency와 책임성, accountability,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USAID는 2013년에 거버넌스 분야에서 새로운 원조 전략을 수립하면서 핵심적인 가치로 참여, 포용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USAID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이다. 영국은 거버넌스를 규정하기 위한 개념틀, 프레임워크로 정부의 능력, capability, 책임성, accountability, 그리고 반응성, responsiveness 등 세 가지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제시하였다. 영국 양자기관의 거버넌스 담당 부서의 주요 활동을 보면 공공재정 운영의 개혁을 강조하고 분쟁 및 갈등을 겪고 있는 취약국을 지원하는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다. 3. 굿 거버넌스의 원칙. 앞서 국제기구와 양자기구들이 내세우고 있는 거버넌스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각 기구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굿 거버넌스의 주요 원칙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UNDP는 참여, 투명성, 책임성, 형평성, 법치주의를 거버넌스의 5가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참여는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성이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책임성이란 정부가 이해관계자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뜻하며 형평성이란 모든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란 법 제도가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IFI는
이상의 원칙들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거버넌스를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공공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보았다. 특히 세계은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와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통해 차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된 자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거버넌스의 원칙에서 특히 부패 방지 문제를 가장 강조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양자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굿 거버넌스의 한 가지 원칙은 반응성이다. 반응성이란 국가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어떻게 반영하려고 노력하는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뜻한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은 여러 가지 이상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다양한 개혁 과제도 제안하였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이 굿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수많은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특정한 국정 운영 방식을 권고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실현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서구 선진국의 정치, 행정체계 운영 방식을 사회발전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에 권고했을 때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예산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춰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각 국가들이 새천년 개발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작성하였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이 전략에 굿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혁 조치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빈곤계층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제도, 부패와 범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으로 구분해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제도를 예시로 제시하고 이를 빈곤 감소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도개혁 과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오히려 개발도상국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1997년 보고서에서는 45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수가 점차 증가해서 2002년 보고서에는 무려 116개의 개혁 과제를 개발도상국에 권고하였다. 그러자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만을 선별해서 최소한도의 개혁 과제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굿 거버넌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4. 평화 개념 정의. 국제개발 협력에서 논의되는 평화와 관련된 개념은 평화 유지, peacekeeping, 평화 구축, peace building으로 구분되며 나아가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평화 지속화, sustaining peace가 있다. 첫째, 평화 유지란 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분쟁 사태가 종료된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결의한 평화 유지군이 파견되어 규정과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화 구축이란 분쟁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분쟁이 커지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평화 지속화란 분쟁의 전 단계를 거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나아가 전후 재건을 하면서 사회 전반의 공통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의 관점에서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SDG 채택을 전후해서 평화와 개발협력의 교차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전쟁 발발 이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나아가 분쟁 전 단계에 걸쳐 개입하는 평화 지속화가 더 크게 주목받고 있다. 3. 거버넌스 평화와 개발의 관계. 1.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이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않고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통한 빈곤 퇴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원조활동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한다. 1. 거버넌스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거의 신념처럼 인식되고 있다.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주로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이 주도하였다. 제도의 질, Quality of Institutions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검증한 여러 논문들은 주로 법치주의와 부패 방지, Control of Corruption과 경제성장률, Economic Growth Rat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고 경제거래의 계약을 잘 지키는 등 법치주의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여 투명한 사회가 구현되면 1인당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가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다른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면 정치적 안정성이 더 높아져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료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관계도 발견하였다. 거버넌스가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빈곤이 감소한다. 빈곤층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유권자인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빈곤이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부패가 줄어들수록 빈곤층의 연간 소득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되었음에도 빈곤층을 위한 성장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도 빈곤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해서 거버넌스가 빈곤 감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빈 개발도상국과 중소득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중소득국 이상에서는 거버넌스가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빈 개발도상국에서는 거버넌스와 빈곤 감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 발전의 수준에 따라 거버넌스 개선과 빈곤 감소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약하자면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국가 발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버넌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빈곤 감소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2. 거버넌스가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원조 효과성을 거버넌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원조가 과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수립했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사회발전 및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원조를 했음에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공공부문이 원조를 비생산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부패로 원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기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나라의 공공부문에 의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정치체제가 더 민주적이거나 혹은 공공분야가 효율적일수록 원조를 통해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주장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세계은행이
원조가 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정책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원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차관을 제공하기 전에 거버넌스의 질을 먼저 평가해서 평가 점수 지표가 높은 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각국 정책 및 제도 수준을 평가한 자료, Country Policy and International Assessment, CPIA에서 탄자니아는 2005년과 2006년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탄자니아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대외 원조가 증가하였고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도 증가하였다. 비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양자 협력을 진행하는 다른 나라의 공여기관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거버넌스 수준을 갖춘 나라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덜란드 역시 거버넌스 우수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평화와 개발의 관계. 폴 콜리어는 저소득국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가 분쟁의 덫, conflict trap이라고 지목하였다. 소득은 낮은데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안과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저발전 상태가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분쟁과 갈등은 또다시 저발전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저발전과 빈곤 상태뿐만 아니라 발전의 기회 부족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존 바넷은 정치적 배제와 경제적 불균형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한편 경제 성장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화가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화와 사회 갈등이 안정화되면 평화 증진으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경제 발전이 오히려 반민주적 권력을 강화시키면 평화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 발전을 이룬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원조를 통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원조와 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액이 늘어날수록 분쟁 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닐슨 등의 연구에서는 ODA 규모가 감소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폴 콜리어 등은 1인당 ODA 지원 액수와 무력 분쟁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다니엘 스트란드 등은 분쟁 지역의 원조를 지원하면 오히려 분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조가 분쟁, 평화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경우 이들 국가의 어려움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원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